문학 27페이지 힘센 봉숭아 보도록 합시다. 이거 성장소설이고 내용이 어렵지 않아요. 쉬운 소설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인물 체크하면서 줄거리 펴가면서 읽어보자. 떡볶이 가게에서 일하는 나는 나 나와있죠? 나가 나와있는 순간 얘는 몇 인칭? 몇 인칭? 제 1인칭이 되겠고, 나는 주인 아줌마가 약속한 날짜에 임금을 주지 않자 홧김에 가게의 봉숭아 화분을 망가뜨린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력이 많은 용우의 도움을 받아 밀린 임금을 받아내려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앞부분의 줄거리니까 다 밑줄 그으세요. 더 이상 요약할 게 없어요. 출제자가 이미 요약해 놓은 거니까. 이렇게 상황이 이런 거야. 아줌마가 돈을 안 줬어. 그래서 화분을 망가뜨렸어. 그리고 경험이 많은 용우를 불러다가 내 알바비를 좀 받아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느새 모여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듯이 아줌마가 악을 쓴다. 아줌마가 악을 쓴다. 대드는 게 아니고 돈 달라고 하는 건데요. 용우도 지지 않는다. 삶의 현장이 용우를 저렇게 단련시켰다. 그런데 나 이민수는 뭐란 말인가? 나 이민수요. 나의 이름은 이민수죠. 뭐란 말인가? 자, 그래 돈 줄란다. 나한테 대드는 꼴은 밉지만 그래도 칭그럽씨가 와서 거드는 것이 가상해서 내가 돈을 주기 준다마는 가만히 있어봐라. 아이 민수야, 네 지난번에 말도 안 하고 무단결근한 날이 있었지. 그것도 하필 제일 바쁜 날에 말하고 빠졌는데요. 자,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 용우가 돈 달라고 따지고 간 거죠. 그냥 이렇게 하나 밑줄 봅시다. 그날은 학교 폭력 문제로 학원이고 알바고 어떤 이유가 있어도 학교 끝나고 모두가 나무라는 담임이 오금을 박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다. 우리는 그날 담임에게 기합을 받았고 나는 분명히 아줌마한테 전화를 했는데 단지 아줌마가 전화를 받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이제 와서 무단결근이라니. 무단결식이 일트치 일당 제한다는 약속 안 잊었지? 나는 그런 약속을 한 기억이 없다. 그러나 그리고 망가진 화분값은 당연히 민수 네가 물어야겠지. 자, 그러면 얼마야? 3,000 곱하기 20 며칠. 아줌마 단판은 지루했다. 여기까지 하고 할까? 아줌마 단판이 지루했다라는 거 이렇게. 여기 담임도 동그라미 하나 쳐야겠다. 담임. 이렇게 인물 체크해야죠. 그러니까 인물을 해놔야지 나중에 어떤 내용이 어디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으니까. 용우는 3,770원을 들이댔고 아줌마는 끝까지 3,000원을 고수했다. 두 사람의 대결은 팽팽했고 나는 웬일인지 너무도 피곤해서 알바비고 뭐고 다 그만두고만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했다. 나는 문득 내가 망가뜨린, 여기 문득이라는 말이 나왔잖아. 그럼 여기서는 새로운 게 시작된다고 보는 거야. 앞에다 정리하고 가야 되니까 지루했다 해도 되겠다. 그냥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다. 나는 문득 내가 망가뜨린 봉숭아 화분이 눈에 갔다. 화분은 깨졌지만 봉숭아는 다행히 살아있었다. 뿌리에 흙덩이를 감은 채 넘어진 봉숭아는 천연덕스럽게 꽃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문득 봉숭아 꽃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봉숭아는 아름다운데 아름다운 봉숭아를 키우는 떡볶이지 아줌마는 왜 아름답지 않을까? 아줌마가 원래부터 저렇게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었을까? 원래부터 아름답지 않은 사람도 아름다운 꽃을 키울 수 있을까? 아줌마에게도 이 꽃처럼 아름다울 때가 있기나 했을까? 내가 한참 돈보다 꽃 생각하는데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천지를 진동하는 아줌마의 울음소리가 났다. 여기 또 느닷없이라는 말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잘라주고 이 앞에 내용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봉숭아가 아름답다는 얘기가 했죠. 그렇게 이렇게 나는 문득 봉숭아 꽃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 근데 왜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내가 한참 돈보다 꽃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천지를 진동하는 아줌마의 울음소리가 났다. 내가 저놈의 쥐할 만한 새끼들한테 무시를 당할 만큼 나쁜 사람이 아니여. 근데 저놈의 새끼들이 나를 떡볶이집 아줌마를 보고 무시하는 거야. 아이고 내가 떡볶이 팔아서 무신부자가 되겠다고 저런 놈의 새끼들한테 아이고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아줌마가 원망하는 대상이 나라는 사실이 죽고 싶도록 괴로워서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아줌마가 애끓는 소리를 우는 것이 꼭 엄마 같아서 더 그랬다. 여기는 아줌마가 원망하는 대상이 나라는 것이 너무 괴로웠죠. 이렇게 용우가 내 등을 탁 쳤다. 야, 이 아줌마 진짜 독하다.
죽어도 3,770으로는 안 준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공간이 있죠. 이렇게 공간이 있어요. 봐봐. 여기 이렇게 공간이 있잖아. 이 공간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 뭐라는 거야? 다른 내용이 나온다는 거야. 이 공간을 주는으로써 다른 내용이 전당되는 거죠. 자, 세상에 우리 회사 말이다. 무섭다 무서워. 왜? 듣자 하니 노조 만든다고 자르고 잡담한다고 잘라서들 데모를 한다네. 그러고 내가 그랬잖아. 그 빈자리에 엄마가 들어갔다고. 그러니 엄마도 안심할 순 없잖아. 내가 나야 노조도 안 할 거고 잡담도 안 할 건데 그게 문제야. 노동자가 당연히 노조하고 일하면서 말도 할 수 있는 거지. 사람이 기계야? 말도 못하게? 그러다 잘리면 내 말은 엄마같이 잘릴 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잘리지 않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지. 그러려면 노동자끼리 단결해야지. 근데 이 기집애 갈수록 이상한 소리 하네. 그래서 내가 잘리기를 해봐라. 네 등록금이 나오나? 엄마와 누나는 오늘도 엄마 회사 이야기다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엄마와 누나가 나오고 여기는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엄마 회사 이야기지? 엄마 회사는 지금 어떤 분위기야? 잡담한다고 자르고 뭐 한다고 자르고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럼 그거와 관련된 것들 하나 해보면 그냥 선생님 그래도 요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누나가 이런 세상. 다음 밖에 나갔다 온 아버지에게서 아버지 술 냄새가 진동을 한다. 아이고 왜 네모가 쳐지냐. 아버지가 철푸덕 현관에 주저앉는다. 아이고 이놈의 세상. 먹고 살기가 왜 이리 힘드냐. 당최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아버지는 새로운 일거리를 끝내 못 찾으신 모양이다. 이걸 통해서 아버지가 실업자라는 걸 알 수 있죠. 잡담만 해도 일하는 사람을 쫓아내는 회사에 들어간 엄마도 왠지 불안하다. 용우가 어렵게 받아낸 돈을 꺼내 본다. 돈이 아니라 자꾸 눈물로만 보인다. 저 돈 때문에 내가 울고 아줌마가 울고 엄마가 울고 아버지가 운다. 돈 때문에 울지 않는 건 무엇일까? 아주머니 집 가게 앞에 나둥그러진 봉숭아가 생각난다. 봉숭아는 돈 때문에 울지 않는다. 내가 발로 차버렸는데도 죽지도 않는다. 그러고 보면 봉숭아가 이 세상에 가장 힘이 센가? 그 아름다운 꽃 봉숭아가? 그러고 보면 아름다운 것들은 힘이 센지도 모른다.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어쩌면 내가 아줌마네 가게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대로 밖에서 공부를 한 덕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니 아줌마가 그리 밉지 않은 것이 참 이상한 일이었다. 이렇게 여기서는 선생님은 그래도 돈 때문에 내가 울고 아줌마가 울고 엄마가 울고 아버지가 운다라는 거고, 그래서 아줌마가 그렇게 밉지 않다라고 본 거죠. 이렇게. 아이고 아무리 세상 험해도 제일 이쁜 것들은 요것들이구나. 엄마는 베란다에 나가 식물들에 물을 주고 있다. 나는 돈이 든 봉투를 안방에 밀어놓고 집에 나왔다. 그 다음에 또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거지. 아줌마 떡볶이집 봉숭아가 아직도 무사하길 바라며 나는 화분 가게로 갔다. 내가 아줌마네 봉숭아를 다시 화분에 심으려는 이유는 내가 황폐해지지 않기 위해서다. 나는 아름다워서 힘센 봉숭아를 닮아 넘어져도 길을 쓰고 살아나리라. 나는 화분을 안고 밤바람이 가르며 떡볶이 가게로 달려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봉숭아를 다시 심으려는 이유는 내가 황폐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죠. 나는 힘센 봉숭아를 닮아 넘어져도 길을 쓰고 살아나리라 라고 다짐하면서 소설이 마무리되죠. 자, 내용 되게 간단하죠. 자, 앞으로 넘어갈까? 내용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갑시다. 자, 내용 정리. 앞에서 나는 알바비를 못 받았죠. 용어를 대신 갖고 있죠. 거기서 싸웁니다. 싸움이 지루해지죠. 지루해지다가 나는 봉숭아를 보면서 봉숭아는 아름답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봉숭아는 아름다운데 봉숭아 키는 왜 아줌마는 아름답지 않을까? 라고 해서 돈을 받아내죠. 근데 야, 독하다. 뭐 3,770원을 안 준다. 3,000원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누나와 엄마가 회사 이야기를 하죠. 회사는 잡담한다고 자르고 노조 만든다고 자르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자르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누나가 말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오죠. 아버지는 실업자죠.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술을 먹고 있죠. 그래서 나는 돈을 보면서 이 돈 때문에 내가 울고 아줌마가 울고 엄마가 울고 아버지가 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울지 않는 건 뭐라? 봉숭아다라고 하고 봉숭아가 제일 힘이 센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봉숭아 화분가게에서 화분을 사서 봉숭아를 다시 옮겨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도 힘센 봉숭아를 닮아서 결코 넘어져도 길을 쓰고 살아나리라 라고
다짐하면서 이 소설이 끝나요. 되게 간단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문제 가볼게요. 19번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이 소설을 읽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 소설을 읽었는지를 물어보는 거니까. 가보자. 아버지는 새로운 일거리를 찾지 못하는 것을 가족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넘겨봐야 되겠죠. 그 부분이 어딘지.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죠. 그걸 가족 탓으로 봅니까? 아니죠. 누구 탓으로 봅니까? 이놈의 세상 탓으로 보죠? 틀렸네. 답 몇 번? 1번. 엄마는 일자리를 잃을 것이 두려워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라고 했죠. 여기 보면 엄마와 누나와의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내가 잘리면 네 등록금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통해서도 얘는 알 수 있습니다. 누나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렇게 함부로 잘리지 않는 회사를 만들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아줌마는 나의 무단 결근을 이유로 지급해야 할 임금을 줄이려 하고 있다라고 했죠. 나오죠. 무단 결근하면 이틀치를 깎겠다라고 말하는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용은 나의 밀린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아내기 위해 아줌마와 맞서고 있죠. 3,770원, 아줌마는 3,000원 이렇게 막 싸우고 있죠. 대치하고 있는 중이죠. 한 달에 3,000원 있는 거잖아. 왜? 이해가 안 돼. 아마 이게 한 달에 3,000원이 아닐 텐데 이거 언젠지 모르겠는데 이 작품의 시대 배경을 고려 한번 해보면 알 수 있는 건 아마 막 회사가 힘들어지고 노조 나오고 직장을 못 구하고 보니까 IMF 요때가 아닐까 싶어요. 97년도, 96년도인데 3,000원은 말이 안 되는데. 선생님도 그때 아르바이트를 했을 거 아니야. 선생님 군대 갔다 왔으니까 97년도니까 그때 아르바이트 했는데 시간당 얼마였게? 97년이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 30년 전이네. 거의 30년 전이네. 얼마였을까? 시간당. 지금은 1,500원인가 그래요. 최저임금이 1,500원. 그때는 최저임금 이런 개념 자체가 없었어. 그냥 주는 대로 받았는데 보통 통념상 얼마였을까? 7,000원 시간당? 600원, 700원. 시간당 600원, 700원, 800원 뭐 이랬던 것 같아. 그리고 제일 비싼 데가 편의점, 그 당시에도 편의점이 좀 비쌌는데 편의점이 1,200원 이었던 것 같고 600원짜리는 별로 없었긴 하겠다. 보통 800원에서 1,2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 30년 전. 그러니까 한 달 진짜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한 20만 원 정도 그게 나왔던 것 같긴 하다. 진짜 옛날에 다 이렇게 따져보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1,500원인데 그때는 선생님 800원 이랬으니까. 근데 이것만 따질 게 아니야. 군대 월급도 얼마래 군대 월급? 요즘? 100만 원 훌쩍 넘는 데지. 그럼 선생님 군대 생활 30년이 좀 넘긴 했지만 그러니까 얼추 30년 넘진 않았구나. 딱 30년이다. 딱 30년. 선생님 군대 월급 얼마였게? 지금 100만 원이랬는데 지금서 얼마였게? 5,000원? 야씨. 선생님이 정확한 기억은 안 나거든. 오래돼서. 근데 상병 됐을 때 10,000원이었어. 근데 지금 100만 원이래. 100배야, 100배. 아, 그럼 군대도 갈만하지. 100만 원씩이면 지금. 선생님 10,000원이었는데. 그것도 상병 때니까 처음에는 6,000 얼마, 7,000 얼마 이랬었어. 2등병, 1병 때는. 그러니까 병장 되고 한 4, 5,000원 됐겠지, 그러면? 그러니까 100배 차이 나는 거야. 이게 이렇게 되는 게 맞긴 하지. 좀 더 이렇게 되는 게 맞긴 한데 과거에 살았던 내가 너무 억울한 거지. 요즘 군대도 1년 6개월밖에 안 된다며. 1년 6개월이면 18개월인 거잖아. 선생님 30개월 했어. 2년 6개월 했단 말이지. 30개월 했으니까 그런 거 따지면 조금 시대가 많이 변했네. 그래서 3,000원이라는 금액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 시간당 800원이니까 몇 시간 안 했나? 일주일에? 자, 기억 미음에 나타난 나의 심리로 가장 적절한 것 했죠. 이걸 항상 웬만하면 뭘부터 보라고? 본문부터 보는 거야. 본문부터 보는 거야. 본문에 기억 한번 봅시다. 기억. 삶의 현장의 용어를 저렇게 단련시켰나? 그런데 나 이민수는 뭐란 말인가? 라고 했죠. 이걸 통해서 용우 대단하다. 나는 뭐였지? 이 심리지? 이걸 통해서 용우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니죠? 대견하게 여기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 대견하게 여기는 거 쓰고. 니은. 그날은 학교 평화 문제로 학원이고 알바고 어떤 이유가 있어도
학교 끝나고 모두 나무라고 담임이 오금을 박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했죠. 이거는 이제 무단 결근하게 된 이유가 되겠지. 내 아줌마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뉘우치고 있다라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아니죠. 뉘우치고 있는 건 아니죠. 뭐라고? 난 말하고 빠졌는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무단 결근이라고? 오히려 디귿과 연결시켜보면 그런데 이제 와서 무단 결근이라니 아줌마의 일방적인 주장에 억울하고 있는 거죠. 맞네. 이거 억울하고 있는 게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죠. 두 사람의 대결은 팽팽했고 나는 웬일인지 너무도 피곤해서 알바비고 뭐고 다 그만두고만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기 시작했다. 이거죠. 아줌마의 단판에서 진 용우에게 실망하는 게 아니라 이 단판 자체에 회의적인 거죠. 얘도 X. 아줌마가 원래부터 저렇게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었을까 확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다음 가볼게.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했습니다. 이 작품에서 나는 삶의 현장에서 돈이 우선인 세상과 사람들의 각박한 인심을 경험한다. 그러나 나는 봉숭아를 보며 미기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낀다. 이를 통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적 황폐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며 한층 성장하게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장소설이라는 거야. 여기서 보면 벗을 보며 괴로워한 것을 울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덕분에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좀 잘려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봐라. 이 선택지에 보면 여기 따옴표가 있잖아. 따옴표가 있다는 얘기는 본문에서 인용했다라는 의미고 본문에서 여기 부분이 까맣게 칠해져 있어. 블랭크 처리가 돼 있단 말이야. 아니 블랭크 처리니까 진하게 돼 있어. 진한 글씨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앞에 넘겨보는 거야. 나는 넘어진 복숭아가 천연그럽게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며 앞으로 넘어가야 돼. 그 부분은 꽃을 피우고 있는 걸 보며 무슨 생각을 하니?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죠? 여기 천연그럽게 꽃을 피우고 있었다. 나는 문득 봉숭아 꽃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름다운 것들은 힘이 세다라고 말하죠. 위기 속에서도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이 아름답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 맞죠? 여기 내용하고도 맞는 거라고. 나는 아줌마가 원망하는 대상이 나라는 사실에 괴로워한다라고 했죠. 가봐요. 여기서 찾아봐야 돼. 그 까맣게 칠해져 있어요. 어디 부분인지 알죠? 쉽게 찾을 수 있죠. 우리가 소설을 읽었으니까. 원망하는 사실이 괴롭지. 그치? 그리고 또 누구 생각이 나서? 엄마 생각이 나서 더욱 괴롭다라고 말해요. 돈이 우선인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이니? 아니지. 그거랑 상관없죠. 그냥 내가 누군가에게 원망을 받는다는 것이 괴로운 거지 내가 세상을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이 부끄럽기 때문이라고는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2번이겠고 나는 봉숭아는 돈 때문에 울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 그지? 그리고 나서 봉숭아는 아름답다. 힘이 세다라고 말하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죠. 그래 봉숭아는 아름답죠. 다 있고. 나는 밖에서 공부를 한 덕에 아름다운 것도 힘이 세다는 것을 알게 되며 성장소설이고 나는 힘센 봉숭아를 닮아 정신적 황폐함을 이겨내고 희망을 갖고 살겠다고 다짐하다. 힘센 봉숭아가 까맣게 칠해진 게 마지막에 있단 말이야. 마지막 부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힘센 봉숭아 얘기를 꺼낸단 말이야. 봉숭아는 닮아 넘어져도 길을 쓰고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죠. 이 본문의 내용 읽어보면 확실하죠.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풀었죠? 자, 다 풀었고 다음 시가 복합 가볼게요. 여기서 선생님이 시 두 개는 선생님이 해석해 줄 거예요. 김소월의 삭주구성하고 요 다음 거 이성복의 당신 요 두 개 해석하고 이것과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수필은 여러분 읽어보고 그것과 관련된 문제 다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가보자. 김소월의 삭주구성인데 김소월이라는 사람 워낙 유명하니까 좀 이 사람 작가에 대해서 좀만 정리하고 갈까요? 자, 갑시다. 정리합시다. 위에다 쓸게 선생님. 김소월. 준수야, 김소월 남자냐 여자냐? 여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남자인 것 같죠? 김소월 남자입니다. 본명은 김정식이고요. 본명은 김정식이고 남자입니다. 활동했던 시기는 언제냐면 1920년대 주로 작품 활동을 했고요. 이 사람은 1934년에 죽어요. 자살해요. 그러니까 사업 실패로 인해서 자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1920년대 작품 활동을 했고요. 그럼 현실 인식은 어떠냐? 이 사람이 바라본 1920년대는 일제강점기를 인식했냐라고 본다면 오케이.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그 시도 썼어요. 우리의 보습될 땅이 있다면 이런 뜻으로 일제강점기 현실에 대한 내용을 썼어요. 현실 인식은 일제강점기로 인식하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의 시를 썼느냐? 이 사람의 성향을 알기 전에 이 사람의 출신 학교가 어디냐면 되게 유명한 학교예요. 김소월, 이중섭, 백석 이런 이런 사람들이 나왔던 학교죠. 바로 오산학교. 그러니까 지금 전신은 오산고등학교의 전신이죠. 지금 오산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반포대교 위쪽에 있어요. 강남에서 강변북로를 타고 가다 보면 반포대교 위쪽에 오산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오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근데 그 오산고등학교가 왜 중요하냐면 이 오산고등학교는 일제강점기에도 역사교육을 한 학교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여기 졸업한 학생 백석도 강점기 하층민의 삶을 좀 사실적 비극적으로 그렸고, 이중섭도 뭐 황소그림 이중섭 나오잖아. 조선의 사상 이런 것들을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소월도 마찬가지죠. 민족의식을 바탕으로 작품 활동을 했는데 이 김소월에 쓴 작품의 성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민족적 서정시라는 말을 써요. 여기 민족적 서정시는 다름 아니라 우리 민족의 서정을 다뤘다라는 얘기야. 우리 민족의 고유한 서정, 바로 무슨 정서? 바로 한의 정서를 다룬 시인이죠. 그래서 이 김소월이라는 사람은 이 한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썼느냐, 그 방법도 좀 중요한데, 일단 한의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 첫 번째, 남성 화자의 목소리보다는 여성 화자의 목소리가 더 어울린다고 본 거야. 그래서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썼습니다. 두 번째,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한 그러면 우리 고유한 민요 아리랑이 떠오르죠. 그런 것처럼 아리랑의 민요를 따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요적 율격이라고 합니다. 민요적 율격은 뭐냐면 7~5조의 삼음보를 취하고 있다는 거야. 7~5조의 삼음보. 삼음보는 세 도막씩 끊어 있는 거고 7~5조는 글자수예요. 글자수. 우린 글자수를 다른 말로 음수율이라고 합니다. 뭘 통해서? 글자수를 맞췄어요. 7글자, 5글자, 7글자, 5글자를 반복한 7~5조의 삼음보 율격입니다. 이거 좀 더 설명해 줄게요. 다음 세 번째가 이 사람은 향토적 소재를 잘 썼습니다. 향토적 소재를 잘 썼습니다. 요게 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의 대표작 알고 있는 거 있나요? 대표작? 그 사람을 잘 알려면 대표작 하나 정도 알아두는 게 좋죠. 대표작은 김소월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노래도 있잖아요. 진달래꽃. 진달래꽃은 다 알고 있지? 이 진달래꽃. 진달래꽃도 바로 이제 여인의 이별의 정한 이거죠. 나를 버리고 떠나간 님에 대한, 떠나가진 않았어요. 떠나간다면이라고 말하는 거니까 어쨌든 이별의 정한을 다루고 있는 작품이 김소월이 되겠고요. 그럼 여기서 7~5조의 민요적 율격을 좀 잠깐만 한번 해보자고. 진달래꽃을 시작할 때 어떻게 시냐면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나보기가 역겨워.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이렇게 돼요. 이게 일연이에요. 이게 일연. 몇 음보냐면 어떻게 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 이렇게 삼음보의 율격을 취하고 있단 말이야. 삼음보 율격인데 앞에 두 개가 몇 글자야? 7글자고 뒤에 이름보가 5글자야. 말없이 고이 보내가 7글자고 얘가 5글자야. 그래서 얘가 7~5조의 삼음보의 민요적 율격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7글자, 5글자. 말없이
고일본의 트리울이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엄격한 건 아닌데 이걸 기본 골자로 하고 있어요. 치료제 사문보를 기본 율격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형이 좀 일어나겠지. 그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선생님 한 가지 궁금한 게 니네 알고 있나? 연서야. 만약에 김소울이라는 사람이 치료제 사문보의 율격으로 처음부터까지 완벽하게 지켰어. 규칙을. 그럼 이 시는 자유시냐 정형시냐? 어? 준수야. 치료제 사문보를 처음부터까지 엄격하게 지켰어. 그럼 얘는 자유시일까 정형시일까? 자유시. 그러니까 우리가 정형시의 개념을 형태가 정형적으로 정해져 있다가 정형시잖아. 그러면 내가 어떤 율격에 맞춰 쓴다고 해서 다 정형시가 되는 건 아니야. 정형시는 어떤 거냐면 그 시의 장르가 정해져 있는 거야. 장르의 그 규칙이. 그러니까 내가 시를 쓰려면 그 틀에 맞춰서 써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런 김소울이 뭐 치료제 사문보 이게 누가 김소울한테 야, 너 시 쓰려면 치료제 사문보 율격을 정확하게 맞춰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 자신이 이별의 정언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치료제 사문보 율격을 쓴 거야. 그럼 정형시는 어떤 거냐? 바로 장르로 접근해야 돼. 장르로. 정형시는 대표적인 게 바로 시조. 우리가 시조를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되니? 3장 6구의 45자 내로 엄격하게 그 율격을 맞춰야 되지. 그게 정형시인 거야. 그래서 시조, 뭐 향가, 한시 이런 것들이 정형시에 해당해. 그러니까 율격이 정해져 있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틀에 맞춰 있다 하더라도 얘는 자유시, 내재율을 갖고 있는 자유시라는 거. 그거 좀 말해주고 싶었어요. 자, 시 한번 가볼게요. 제목이 삭주구성입니다. 삭주구성. 삭주구성이라고 밑에 해설가 나와 있죠. 삭주와 구성은 평안북도에 있는 지역이고요. 구성은 김소울의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삭주구성 그러면 내 고향 삭주구성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 한번 읽어봐. 편하게. 그냥 편하게 읽어봐. 너무 막 깊이 있게 읽지 마. 그냥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읽을 거면 선생님이 던질 질문이 뻔하잖아.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읽어보는 게 맞겠지. 자, 화자는 누구? 화자는 항상 누구야? 나. 여기 나 있어 없어? 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 나는 안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화자는 찾았어. 나야. 내가 주인공이니? 내가 바라보는 다른 대상이 주인공이니? 내가 주인공이지. 화자만 있으면 돼. 그럼 화자의 현재 상황을 보자고. 화자의 현재 상황은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부정적이지. 왜 부정적이죠? 그리워한다는 거 다시 물을게. 질문. 그리워한다. 어떤 상황에서 그리워하는 거니? 어떤 상황에서 그리워하는 걸까? 그게 다시 봐. 그리워한다는 건 화자가 보이는 반응이고 정서인 거야. 그럼 어떤 상황에서 그리워하는 거니? 본문에서 찾아봐. 어떤 상황? 그래, 서로 떠나? 그래, 해보자. 한번 가보자. 서로 떠난 몸이길래 님을 둔 곳이길래 이로 나오죠. 그럼 나는 그곳에 지금 있어 없어? 없어. 상주구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돼야지. 물루사흘 배사흘 먼 삼천리 더그러구나 걸어 넘는 먼 삼천리 삭주구성은 산을 넘는 육천리오라고 했어. 그럼 내가 있는 곳이 고향 삭주구성과 얼마큼 떨어져 있다는 거야? 육천리가 떨어져 있어. 진짜 육천리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육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좀 과대. 왜? 우리가 삼천리 화려강산이라고 말하잖아. 삼천리잖아. 삼천리면 몇 킬로냐? (1200km) 1200km야. 그래서 어디가? 저기 이제 백두산부터 시작해서 저기 밑에 한라산까지 이게 1200km란 말이야. 그게 삼천리야. 그러면 육천리란 얘기는 2400km니까 현실적으로 좀
뭐 그렇긴 하죠. 어쨌든 과장되든 뭐든 간에 심리적 그래. 그만큼 멀리 떨어져. 이게 상황인 거야. 이런 상황에서 화자가 보이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니? 그립다는 거잖아. 그지? 몸이 그리워, 그곳이 그리워, 집이 그리워. 이렇게. 들끝에 나는 구름은 밤쯤은 어디 바로 가 있을 텐고 삭주구성은 산 넘어 먼 육천리야. 거기서 가보면 뭐 새들도 왔다 갔다 하고 구름도 가는데 나만 못 가는 거잖아. 이렇게. 실은 여기 끝. 고향에서 멀리 떨어졌는데 거기에는 님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로 떠나면 님이 있는 곳이긴 해. 그곳을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하고 집이 있는 곳이 그리워하는 것이야. 이렇게 끝. 이렇게만 가자고. 실은. 자, 이렇게만 하고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종합적인 감상.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 여기서 포인트는 시행이야.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는 거랑 시행을 마무리하는 거랑 달라. 시상은 시를 아예 끝내는 거고 시행은 한 줄줄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 대비적 상황, 반어적 표현, 음성상징어, 공간학적 이미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씩 가봅시다. 자,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찾아봐야 되겠죠. 행의 끝이 명사로 끝나는 거 있어요? 네, 있죠. 어디 나와 있어? 뭐 리, 얘도 의도명사니까 명사죠. 단위를 나타내는 거니까 맞죠. 가는 맞고요. 대비적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대비를 모르진 않아요. 대비란 얘기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vs 이거잖아. 그럼 대비를 찾을 때는 먼저 기준점이 되는 걸 찾아놔야 돼. 기준점. 기준점은 항상 나, 여기, 지금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하고 지금은 안 나와 있긴 하지만 지금은 나는 어떤 상황이냐면 나는 지금 어떤 상황이니? 나는 고향을 떠난 상황이지. 고향에 가 못 가. 고향에 못 가는 상황이잖아. 이걸 먼저 찾아내야 돼. 나부터. 그러니까 나를 기준점으로 먼저. 나는 지금 고향과 떨어져 있는데 고향에 못 가는 사람? 그럼 이 작품에서 나랑 대비되는 애를 찾으면 돼. 나는 고향에 가고 싶어도 고향에 못 가지만 고향을 향해 가고 있는 애들이 있냔 말이야. 있어? 있지. 뭐 있어? 구름과 새. 그러니까 님 대비적 상황? 님은 좀 그래. 왜? 님은 그곳에 님이 있는 상황인 거니까 님을 그리워하면서 가지 못하는 건 나. 가는 거는 새들이라든지 또 구름이라든지 얘는 넘어가지. 그러니까 얘는 대비적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가는 그런 거야. 3번 알 수 없고요. 4번. 음성상징을 사용한 생동감을 부여하고 있다고 했는데 음성상징 없죠? 선생님이 찾아봤더니 음성상징 없습니다. X. 자, 가다 모두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했으니까 계절감부터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알 수 있는 게 있나요? 이게 계절감이 나타나는 시어를 찾아봐. 연서도 찾아봐. 계절감 있는 시어. 있니 없니? 준서. 없지? 여기는 계절감 있는 시어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간학적 이미지도 없겠죠. 찾을 필요가 없겠지. 공간학적 이미지는 말 안 해도 알죠? 근데 고등학생 가면 공간학적 이미지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이 더 많이 쓰여? 감각의 전이.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표현하는 것. 이 감각의 전이가 더 잘 나오죠? 얘도 X 어쨌든. 답은 뭐 1, 2, 3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네요. 이게 A, B죠. A부터 한번 볼게. A. 물로 사흘, 배사흘, 먼 삼천리. 더더구나 걸어 넘는 먼 삼천리. 삭주구성을 산업 넘는 육천리죠. 라고 했으니까 고향이 아주 먼 곳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로 사흘, 배사흘을 통해 삭주구성이 먼 곳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맞죠? 오케이. B. 물 맞아 한박이 젖은 제비도 가다가 비에 끌려 오노랍니다. 저녁에는 높은 산, 밤에 높은 산. 이게 가기가 힘들다는 거지. 왜? 제비도 가다가 다시 온다고 하는 거니까. 높은 산을 반복하여 삭주구성이 가기 어려운 곳임을 나타내고 있다. 이거 맞네. 좋아. C에서 삭주구성은 산 넘어 먼 육천리. 가끔 꿈에는 사오천리. 꿈에는 좀 더 가깝나 봐. 가다
오다 돌아오는 길이겠죠. 가다 오다 돌아오는 길이겠죠. 삭주 구성이 더 멀어진 꿈속 상황을 제시하여. 그런데 틀렸죠? 꿈속에서는 4, 5초니까 좀 더 가까워지죠. 3번. 서로 떠난 몸이길래 몸이 그리워. 님을 둔 곳이기에 곳이 그리워라고 했죠. 님을 둔 곳이길 통해 삭주 구성을 그리워하는 이유. 그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님이 있기 때문에. 맞죠? 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구름을, 나는 구름을 통해 삭주 구성에 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부각하고 있다. 들끝에 날아가는 나는 구름은 밤쯤은 어디 바로 가 있을 텐고라고 했죠. 구름은 가고 있잖아. 나는 못 가고 있는데 그걸 통해서 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23번 답은 3번이 되겠죠. 가와 관련된 거는 또 이제 없으니까 나 작품을 보도록 하죠. 나 봅시다. 이성복의 당신입니다. 당신. 얘도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야 당신. 읽어보세요. 자, 봐. 화자는 누구? 역시 나. 여기서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죠? 내가 바라보는 대상은 누구? 당신. 그래, 제목이 당신이잖아. 당신. 그럼 당신은 동신 동그라미 쳐놓게 해서 이미 당신. 자,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당신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죠, 지금? 당신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뻘밭에서 뭘 캐고 있어? 연뿌리를 캐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아직 물이 마르지 않은 뻘밭에서 석두성이 연뿌리를 캐고 있습니다. 야. 그럼 이걸 보면서 화자는 무슨 생각합니까? 그 연뿌리 캐는 거, 야, 그건 당신의 상처가 아니었습니까? 또 도로뿐인 한 생애가 아니었습니까? 라고 말해. 도로가 나오죠? 보람없이 쓴 한 생애가 아니야? 너의 상처가 아니야? 목청을 다해 불러도 한사코 당신은 삽을 찍어 얼어붙은 연뿌리를 캐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 그러니까 연뿌리를 캐고 있는 당신을 보면서 그 연뿌리가 당신의 그동안 살아온 상처 아니야? 또 헛된 보람없이 애쓴 당신의 평생의 삶이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불러봅니다. 라고 나와야죠. 이렇게. 이 앞에 있는 내용도 뭐 여기 당신의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시 해석하면 돼요. 시는 선생님 늘 말하잖아. 어려운 시를 어렵게 해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 안에 빠르게 해야 되니까 어려운 시는 쉽게 자꾸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시에 있는 내용들을 전부 다 해석할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상황과 그 상황에서 보여지는 대응이나 반응, 정서만을 통해서도 주제는 파악할 수 있으니까 주제 파악하면 된 거야. 그러니까 시에 해석 안 되는 부분도 주제와 파악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충분히 해석된단 말이지. 자, 그러면 문제 마저 그렇게 1번. 나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는 총 3행으로 되어 있어요. 명사로 시행이 마무리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X. 대비적 상황을 제시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이건 아니구나. 3번. 나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대상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대상은 누구지? 대상은 누구야? 당신이지. 당신의 의미, 당신의 삶을 나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 당신의 삶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지. 그걸 안타깝지 않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반어적인 표현은 이게 세모입니다. 이게 왜 반어가 왜 어렵냐면 우리가 반어법 찾기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뒤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명확하게 넘어오는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이게 반어적인 표현을 통해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지가 먼저 찾고 현실을 비판하는 걸 반어적으로 나타나면 현실을 긍정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반어법을 타는 게 아니라 현실을 긍정하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건 뒤에가 그냥 의미 부각이야. 근데 의미를 또 찾아야 되고 또 의미를 또 반어적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좀 찾기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특히 이 작품처럼 당신의 의미가 모호하잖아. 당신은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그 당신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가지는 당신의 의미가 모호하면 이 반어적인 표현을 더 찾기가 힘들어. 만약에 당신의 의미가 뭐 희망이라면 희망 없다고 말하는 부분을 찾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세모해주는 게 맞다. 그렇죠? 어차피 하나 제낀 걸로 만족하세요. 답은 다 읽으면 둘 중에 하나 답이 나오겠죠. 이렇게. 다음 또 나와 관련된 문제 또 봅시다. 자, 24번. 이 작품의 화자는 노동을 하며 고단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고달픈 처지와 삶의 상처를 떠올리며 그들의 고달픈 처지와 삶의 상처를 떠올리며 그들에 대한 연민의 정서를 드러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노동을 통해서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상처와 그들의 고달픈 처지를 떠올리면서 그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야. 자, 얼어붙은 땅은 넘겨보라고 했죠. 얼어붙은 땅을 파고 무시를 갈고 있었다라고 했어. 아낙네들이 일하는 것을 더 고단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맞죠? 땅이 안 파지니까. 맞죠? 다음. 물이 아르진 뻘밭에서 일하는 당신 나오죠? 뻘밭에서 일하고 있죠. 연불 캐고 있죠. 고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겠다. 얘도 맞고. 당신의 상처를 연뿌리보다 질기고 뻗세다고 한 것은 그들의 삶에 대한 삶에 대한 연민을 드러내는 당신의 상처 얘기가 나오죠. 상처가 아니었습니까? 또 이렇게 도로뿐인 한 생에는 나아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달픈 처지. 도로뿐이야. 그러니까 헛돼. 열심히 일해도 그거에 대한 보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아지지 않는 삶이라고 보는 것도 맞죠. 화자가 목청을 다해 당신을 부르는 것은 이라고 했죠. 삶의 상처를 위로받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뭐하고 싶은 마음이겠니?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되겠죠. 답은 내가 위로받는 게 아니라 고달프게 사는 사람들의 연민의 정서를 드러내는 거잖아. 그럼 그들을 뭐 하려고? 위로하려고 하는 것이겠죠. 다음 25번 기억. 기억이 뭐냐면 바로 논두렁이죠. 논두렁만 보지 말고 앞뒤 봐야 되겠죠. 남정네들은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논두렁에 불이 타고 흰 연기가 천지를 둘렀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남정네들도 역시 일하러 간 거겠죠. 아마 논두렁을 태우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논두렁은 기억. 지나온 삶에 대한 그리움의 공간. 이것을 그리워한지 지금 논두렁을? 아니죠. 실현하고 싶은 소망이 드러난 공간도 아니고요. 모두 생활을 이어가는 삶의 터전이고요. 자연의 섭리에 대한 깨달음 아니죠. 니은 기억과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드러나는 기억과 달리. 여기는 현실과 관련 없으니까 기억과 달리라는 말을 써줘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답은 둘 중에 하나 남겨놓읍시다. 왜 선생님이 현실에 대한 선생님이 가난하니까 부정적인 거 아닙니까? 라고 보는데, 부정적 인식 때문에 선생님이 달리라는 말을 쓴 게 현실이라는 말 때문에 그래. 선택지에서 이렇게 현실이 나오면 이 현실은 이 작품이 쓰여진 당 시대의 사회, 문화적 배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작품이 부정적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 자체를 비판한다기보다는 노동으로 사는 고달픈 삶을 사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이니까 현실 인식은 없다고 봐야죠. 됐고, 그 다음 나와 관련된 문제는 또 없네요. 그럼 나와 관련된 문제 다 풀었죠. 그러면 요거 있는 한민복의 길의 열매, 집을 매단 골목길이요라고 나와 있는데, 요 작품을 니네가 읽어보고 뒤에 있는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자, 한번 해보세요. 다 했어요? 다 했어? 연서 다 했어? 오케이, 봅시다. 요거요. 이 첫 번째 문단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나열되어 있죠? 그럴 땐 그냥 넘어가도 돼요. 여기는 아마 골목길의 풍경입니다. 일반적인 서민들이 살아가는 골목길의 풍경이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고요. 여기서는 이룬 선생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가슴이 찡했죠. 어디 양철 방앗간 눈물이 났습니다. 눈물이 났다라고 말하죠. 나도 가슴이 찡했죠.
골목길에서 비슷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골목길에 대해서 건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그 길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됐고. 자, 이 문제 갑보자. 답 22번. 답 몇 번입니까? 2번. 2번에 대비적 상황 나와 있어야 되겠죠. 여기는 항상 얘기했잖아. 기준점을 찾으라고. 나 여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건 골목이지. 아름다운 골목과 건강한 골목. 아니면 건강하지 않은 골목도 나오지, 여기서. 어디가 나와요? 건강하지 않은 골목 어디 나옵니까? 여기. 자, 봐라. 불신의 산물로 세워지는 담장과 여기 함께 살아가는 똑같은 인간을 믿음으로 세워진 이 길 담장과 이렇게 두 개. 이게 서로 대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대비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죠. 이 길하고 이 담장과 이 담장이 서로 대비되니까 여기. 그래서 22번의 답이 2번이고요. 답 나왔고. 얘는 3번이었어요? 4번이었어요? 4번. 그렇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간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맞아요. 그다음 얘는 몇 번입니까? 편견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지? 그래서 답이 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4번. 이렇게 해서 풀어봤습니다. 자, 쉬었다 합시다.